오늘의 플러스, 세계 무대로 향하는 화웨이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철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 딥시크 이후 중국의 AI 기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가 더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AI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잘 보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중국의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AI 반도체 기술도 지금 미국의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중국에 이제 바이두라는 인터넷 검색 업체가 있는데 네. 미국의 구글을 처음에 좀 모방했지만은 뭐 지금의 미국 구글과 비슷한 기업이죠. 이제 바이두가 이제 작년 8월에 화웨이에서 이제 910B 어센드라는 AI 칩 1,600개를 주문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센드 칩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AI 칩 제품인 A100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엔비디아도 많이 떴는데 네. 바이두에서 그 좀 요청한 화웨이 칩이 그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 진짜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온 게 아니라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예요? 분야나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든 따돌리려고 그동안 어마어마한 제재를 해왔는데,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과 몇 년 안에 단기간에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화웨이는 이제 그 미국의 제재 전부터 이제 그 반도체랄까 핵심 부품에 대한 그 자립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의 제재가 화웨이에서 기술 자립, 뭐 반도체나 핵심 부품 자립을 그 앞당겨주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화웨이가 뭐 큰 타격을 받은 거는 맞고, 화웨이에서 제작한 여러 그 제품이나 부품 또는 핸드폰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까지 오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이제 갑자기 시장 점유율이 곤두박질 치고 화웨이 핸드폰 부부서를 아너라는 회사로 따로 독립시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동안 이제 화웨이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부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지금 전 세계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웨이는 그렇다면 경쟁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조를 TSMC처럼 잘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설계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화웨이 중심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화웨이가 이제 그 전체 인력의 한 55%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R&D 인력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연구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보다 예전에 매출이 좀 적었는데, 그 일단 알려진 거로는 삼성전자가 한 28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그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다면은 화웨이는 그보다 더 많은 32억 정도를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회사가 잘 나갔을 때도 연구개발을 많이 이렇게 투입했지만은 회사가 어려워졌던 그 상황에서도 연구개발을 이렇게 계속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왔었고,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이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 국민들이 구어차오라고 해가지고 애국 소비 열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외국 제품들을 많이 사용했었고, 그때 이제 한국 제품들도 제법 많이 팔렸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구어차오라는 애국 소비 열풍이 일어나면서 그 아주 탑 레벨의 외국 제품 빼고는 많은 외국 제품들이 중국에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것들처럼 그 중국 국민들이 이제 화웨이 제품 많이 사다 주고 또 지원해 주다 보니까 화웨이가 다시 또 부활하고 이런 어려움 극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화웨이 제품을 쓰는 분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도대체 화웨이는 어떤 회사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TSMC는 반도체 위탁받으면 그거 설계 도면대로 생산해주는 회사, 이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삼성전자는 TSMC 같은 업도 하는데요, D램 범용 반도체도 만들고 백색 가전
휴대폰도 만듭니다. 이런 것처럼 화웨이는 어떤 회사입니까? 아니, 뭐 이건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삼성전자와 TSMC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완성품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접 마주치는 업도 하지만 TSMC처럼 그런 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어떤 장비들을 만드는 부품들을 만드는 그런 업도 같이 하는 회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화웨이하고 이제 그 중국 발음은 선전인데 선전에 중싱이라는 ZTE라는 그 중국 그 통신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화웨이랑 중싱이란 두 회사는 사실은 통신 장비 회사로부터 출발한 회사입니다. 네. 근데 그 두 회사들이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서부터는 그러니까 통신 장비 산업이라는 건 보통 이제 고객이 정부나 대기업이라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통신 장비 산업에서 어떤 그 기술력을 개발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나가면서 점점 그 일반적인 소비재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화웨이가 그 중심과 같이 핸드폰 산업과 노트북 산업에 진출했던 거고요. 예. 이 회사들의 원래 출발점은 우리가 잘 아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장비. 통신 장비 회사입니다. 네. 지금은 그런데 소비재에 해당되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그리고 심지어 전기차 같은 것까지 진출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화웨이는 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중국 관용 그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핸들링하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알리바바처럼 완전 민간 기업이에요? 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제가 ZTE랑 화웨이를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은 1980년대에 ZTE가 중싱이 좀 더 먼저 설립이 됐고요. 예. 1985년 정도에 그다음에 1987년 정도에 화웨이란 기업이 둘 다 선전해서 심천해서 그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ZTE는 국유기업입니다. 네. 영어로 스테이트 오wn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국유기업이고 설립 자본도 화웨이보다 100배 정도 더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도 뭐 약한 회사가 아니고요. 세계 통신 장비 업계 세계 4위인 업체고요. 예. 그다음에 화웨이는 그보다 2년 정도 뒤에 설립이 됐고 자본금은 그 ZTE의 100분의 1 정도 규모였는데 네. 지금 이제 화웨이가 통신 장비 세계 1위죠. 네. 그리고 화웨이는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민영기업이고 사기업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사기업인데 조금 재밌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중싱이나 그 ZTE는 상장기업이고 네. 화웨이는 비상장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기업이지만은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사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화웨이가 중국 정부 산하 기업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는 않다 보지만은 예. 중국 정부의 입김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고 있을 수 있다라고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통신 장비 또는 통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게 도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야인데 이 산업 자체를 그 사기업이 이렇게 세계 1등 기업으로 발전했다 나갔다는 거는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는 사실 중국에 성장하기도 어려운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여가 전혀 없다, 완전한 민영기업이다, 사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어렵다.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행보를 이해하기가 교수님 설명 덕분에 쉬울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도 미국도 AI, 특히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화웨이도 그러면 이런 분야에도 중국 정부의 어떤 요청이든 아니면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앞으로 개발을 진행할까요? 정확한 규모나 이렇게 프로젝트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어떤 비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 통신 산업이든 반도체든 뭐 어느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니까 정부 지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어떤 프로젝트나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이게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예를 들면 딥시크 같은 경우도 가성비 굉장히 뛰어난 이제 제품을 내놨지만은 사실 실제 개발 비용은 그보다 조금 더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네. 중국 정부에서 많이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이다 보니까 잘 공개를 안 하게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주신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화웨이란 기업은 중국의 지원도 음으로 양으로 받고 있는 표면적인 민간 기업이고 그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업태는 중국의 기간 산업망에 해당되는 기간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더욱 중국 정부와 긴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중국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많이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국영 기업보다도 더 높은 성과마저 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예. 거는 아까 이제 중싱이라는 그 기업의 창업자는 호구이 웨이라는 이제 기술자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은 이제 국유기업입니다. 예. 근데 화웨이는 이제 런정페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기술자가 아니고 예. 오랫동안 군대에서 통신 장교로 일했던 사람이 나중에 군대에 나오면서 그 소수의 인력 한 뭐 10여 명 정도의 인원을 데리고 창업한 회사가 화웨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군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예. 통신 장교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분의 첫 번째 부인이 중국 그 고위층 지도층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그 중국 정부의 지원을 좀 어느 의미나 양에서 좀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든 간에요. 결국 중국 정부와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회사고 그럼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당면 과제 아니면 수건 사업들 이런 걸 화웨이가 중심이 돼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대놓고 그냥 여쭤볼게요. 화웨이 성과는 중국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성과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약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화웨이의 성공을 100% 설명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화웨이는 연구개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이고 연구개발 인력이 절반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비용도 매출이 삼성전자보다 적거나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뭐 중국 기술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지만 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다른 중국 기업과 그런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은 이제 외국의 유명 회사를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드 파워를 올리고 기술을 올렸던 그런 뭐 이렇게 여러 전례가 있지만은 화웨이는 뭐 그런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자체 기술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이고 뭐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제재가 몇 년 못 가서 이제 한계를 드러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정부 지원도 당연히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잘해왔던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화웨이의 앞으로의 행보를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또 화웨이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테슬라에 맞먹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자동차 산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중국 기업을 봤을 때 최근에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이제 전기차 1등 회사가 BYD라는 중국 회사이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CATL이 1등이고 BYD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BYD는 전기차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문제는 그런 BYD 외에도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혹시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아세안의 중심국이거든요. 인구가 한 2억 8천 정도 되고 여기서 자카르타까지 한 7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양 끝에서 비행기를 타면 7시간을 이동해야 됩니다.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서도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동남아 진출에 교두보를 이렇게 삼아가지고 얼마 전에는 현대차가 그 인도네시아 전기차의 2대 중에 하나는 현대차라는 그 농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중국 차들이 많이 들어갔지만은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차들이 계속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가지고요. 1등부터 9등까지 전기차 브랜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이고요. 현대차는 10위 정도 됩니다. 아니 1년 만에 그렇게 밀린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렇게 밀린 거죠. 그 전부터 조짐이 좀 있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예전에 이제 삼성 핸드폰이 중국 핸드폰 시장에서 20%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한 1, 2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5% 이내로 가고 지금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추락한
그 시장 점유를 많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중국에 이제 뭐 샤오미 외에도 오포나 비포 같은 핸드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과 화웨이가 같이 맞물려서 그 동남아나 외국에 진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국 그 회사들의 전성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많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발전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이 대부분이 화웨이의 자동 주행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의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발전 모델 또는 이제 경영 전략 모델 한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화웨이 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통적인 그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그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OS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 모델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화웨이랑 중국 자동차 회사가 조인트 벤처식으로 회사를 차려서 네.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네. 자동차 설계에서 그 운영 시스템 판매까지를 화웨이가 해주고 예. 중국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제작만 해주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화웨이가 다른 전기차의 머리에 해당되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납품을 해주지만 자체적으로 전기차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예, 맞습니다. 근데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운영 시스템 여러 핵심 부품하고 예. 그다음에 판매까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전기차 회사에서는 그 제작만 해주는 거죠. 그 예. 설계나 그런 어떤 그 관여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화웨이가 중국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도요타 우리가 잘 아는 그 혼다, 닛산 같은 이번에 유명한 자동차 그 회사들도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생산할 때 화웨이 운영 시스템이나 그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그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은 네.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렇네요. 이것도 또 특이하네요.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부분요. 같은 업종에 뛰어든 회사들이 있으면 협력하고 협조를 하기보다는 경쟁 관계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중국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화웨이의 시스템을 갖다 쓰면서 또 화웨이는 또 그런 시스템을 납품하면서 독자적인 또 자동차도 출시해서 판매할 수 있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화웨이가 지금 굉장히 그 영민한 전략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저도 이제 화웨이 담당자를 만나서 들은 건 아니지만 네.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자동차에도 여러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런 그 밴도 있고 아니면은 SUV도 있고 일반 승용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포지셔닝을 나눠 가지고 영역이 겹치지 않게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선을 또 지켜가면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공생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율주행이라는 건 다음 먹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화웨이가 이렇게 남다른 강점을 가져서 지금 생태계를 슬슬 장악해 가고 있는 요인 뭔가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제 그 화웨이가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태양광 산업을 보면은 네. 그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한 그 산업 전후반과 산업 생태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태양광 산업에 진출을 못 하고 있어서 예.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을 그 저지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이제 그런 것처럼 화웨이도 자기 나름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중국 시아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른 그 기업들이 자기 왕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원인이 좀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서 볼 거는 화웨이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물론 앞서 있고 가성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핸드폰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핸드폰을 보면은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개의 운영 OS 시스템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두 개의 기업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깨기 위해서 뭐 삼성 핸드폰이나 여러 핸드폰 회사들이 자기 나름의 독자 OS를 개발할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독자적인 OS가 뭐 지지부진하다든지 뭐 사실은 폐기하고 접는 경우가 좀 이전에 좀 제법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근데 그 화웨이가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을 때 좀 전후로 해가지고
독자 OS인 중국 발음 헝몽이고 네. 그 영어로는 이제 하모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독자 OS를 개발했고 이 독자 OS는 뭐 예전에 바이두처럼 미국에 이제 그런 안드로이드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좀 더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호환되는 프로그램 또는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거나 다른 업체들이 많이 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산업의 표준은 미국이었었는데 네. 그 산업의 표준 또는 운영 시스템을 중국도 개발한다는 거고 이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가 이제 원래 통신 장비 산업을 시작을 해서 핸드폰과 노트북, 클라우드를 이렇게 진출했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독자적 운영 시스템, 헝몽 시스템을 자기 자사 제품에 착용을 했는데 이거를 전기차 운영 시스템에도 착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화웨이 핸드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중국산이든 일본 그 전기차 시스템에 좀 더 익숙하게 그렇겠네요. 예, 운영을 할 수 있고 예. 화웨이 운영 시스템이 점점 더 발을 넓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확장을 조금씩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사실 이제 산업 다각화에서 관련 산업으로 진출했을 때가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고 예. 화웨이도 그런 점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화웨이의 효시가 됐던 통신 분야 이건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미국에서 화웨이 5G 장비 쓰지 말라고 우리나라도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특히 동맹국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압박을 가했었는데 네. 화웨이가 재작년 작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일단 통신장비 세계 1위고요. 네. 그다음에 2위가 에릭슨이고 3위가 노키아. 노키아가 이제 핸드폰 만들다면 통신 장비나 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위가 중국의 ZTE 중싱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순위는 뭐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5G 특허 출원이 화웨이가 1등인데 지금은 5G라기보다는 5.5G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이 좀 어색하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화웨이는 지금 6G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정말 통신 장비부터 뭐 휴대폰 또 운영체계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손대는 사업마다 나름대로 생태계 중심에 놓여져 있는 회사가 화웨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성과에 좀 더 근원적인 이유도 여쭤볼게요.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회사가 뭐 화웨이 하나만이겠습니까? 근데 화웨이가 다른 회사들보다도 좀 남다른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중국의 국영기업보다도 저 투자 자금은 초반에는 100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더 커졌고 그런 남다른 성과를 내는 게 런청웨이라는 CEO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럼 대놓고 여쭤보면 급여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들의 처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임금 체계 같은 거는 이제 회사들이 그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내용이고 그렇겠죠. 예. 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평균 임금일 것 같은데 일단 듣기로는 이제 삼성전자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평균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TSMC가 이제 1억 3천 정도 지금 환율로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만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만의 물가 한국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TSMC 1억 3천을 받는다는 건 한국 상황에서는 1억 한 4, 5천 정도 받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화웨이는 사실 1억 8천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급여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대졸 초임이 이제 한국 돈한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 대도시나 좀 약간 금융업 쪽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화웨이는 이제 그 1억 8천 정도 받고 와. 이걸 한국 물가를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 2억 이상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물가 수준까지 고려했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땐 2억 이상을 받는 거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 그 런정페이라는 창업자의 딸이 멍완조인데 예. 이제 사실 런정페이 회장은 이제 결혼 여러 번 했었고 그 자녀들이 아마 어머니의 성을 따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런정페이 회장의 딸이지만 성이 멍씨인 거고요. 그 멍완조가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오랜 기간 이제 구금이 돼가지고 그게 전 세계는 이슈가 됐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멍완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인민 영웅이랄까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멍완조는 그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일했던 그 인물이라서 이제 CFO 자리까지 올랐었는데 화웨이의 특징이 되는 거는 3명의 순환 회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3명의 순환 회장이 이제 6개월간 돌아가면서 이제 화웨이를 이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독특한 조직 구조죠. 그리고 네. 이제
런정페이 회장은 이제 약간 전통적 표현으로는 태상왕 같은 개념이라서 네. 실제 언론이나 회의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고 회사의 중요한 방향만 이제 일부 잡아줄 뿐이지 회사의 운영은 사실 그 세 명의 순환 회장이 하는데 그 멍완조 CFO가 중국에 돌아와서 세 명의 순환 회장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런정페이가 그 전까지는 뭐 자기 후계자를 정확히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기업이니까 민간 기업이니까 사실 자기 가족을 후계자로 앉히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런정페이가 공식 석상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랄까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멍한조가 억울하게 미국의 공격을 받고 캐나다에 구금이 돼서 중국의 인민 영웅이 됐고 그 멍한조가 중국에 도착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꽃다발을 안겨 주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는 멍한조한테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멍한조를 세 명의 순환 회장 한 명적으로 앉혔고 예. 앉히면서 모든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제 생각에는 한 한국 돈 한 7, 8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그러니까 월급 외에 야, 입마금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년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예전 환율로 7, 8천이 지금 환율로 한 9천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이제 한국 물가를 고려했을 때 1억이 넘게끔 이제 인센티브를 보너스를. 받는 거죠. 와. 예, 보너스를 받는 거죠. 전 직원에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 알려진 거는. 확실히 경영수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름대로 다룰 줄 아네요. 사람도 아니면 조직도 그런 능력이 있네요. 예, 언제 업무의 강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화웨이의 특징이 이제 늑대 문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뭔가요? 그 이제 사실 모든 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예. 사실 저희가 경영학 책에서 봤을 때는 일본 기업의 조직 문화를 해가지고 조직 문화 예전에 좀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구가 좀 약해졌죠. 근데 예. 이제 1980년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조직 문화를 나름대로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 화웨이는 특징이 이제 늑대라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좀 우상시 여기고요. 늑대의 특징은 그 제가 라이온킹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늑대나 늑대류는 여러 무리가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사냥감을 공격하죠. 네,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웨이도 팀워크라는 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다음 스피드, 민첩성 굉장히 강조를 하고 예. 네, 그래서 늑대 문화와 연결된 화웨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야전 침대를 직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거나 자기가 구매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데스크 옆에 자기 야전 침대가 있어서 아. 집에 가지 말고 일하다 보면은 침대에 누워서 좀 자고 예.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해라. 예, 이런 그런 도끼 어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시 중국은 근로기준법은 없는 겁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좀 있다 볼 수 있지만은 예. 화웨이 같은 기업은 그냥 24시간 내내 일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스타트업처럼 일해라 이거네요. 예, 예. 그래서 성과를 이렇게 빨리 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CEO는 군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문화를 생각해냈고 어떻게 이런 회사를 뭐 만들고 운영할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 개인적인 뭐 어떤 뭐 계기나 뭐가 있습니까? 확인된 게? 계기는 없지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린 중싱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슷한 이제 같은 업종에 있고 네. 같이 둘 다 광동성 심천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싱이라는 회사는 그 조직 문화가 황소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창업자도 좀 온화한 그런 그 성품이요. 성품을 가지고 네.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중싱도 세계 4위 통신 장비 회사이고 뭐 핸드폰과 노트북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화웨이는 이제 그 창업자가 군대에서 오래 일해서인가 굉장히 좀 보스 기질이 있고 수직적 조직 구조에 좀 익숙해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중싱은 이제 중싱의 창업자는 원래 기술자였고 예. 화웨이 창업자는 원래 군대 통신장교 출신이라서 그런지 조직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나고요. 예. 그다음에 스피드한 경영 또는 목표 지향성 이런 것들은 그 중국에서 화웨이가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아마 그런 그 군대 경험 이런 개인의 성향 가치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화웨이 설명 주신 걸 봤더니요. 무시무시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통칭했던 이 많은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계속 낼 것으로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큰일 났는데요. 예, 사실 이제 그 화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중국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예. 그다음 중싱도 사실은 중국의 번영을 취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가 월급이 많다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자기 회사의 일이 국가의 일이라고 그 국가에 애국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 사람 그 회사원들의 애국심이랄까 애사심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그걸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전에 70년대 한국 문화와 굉장히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울산의 중공업 어떤 조선소 근처를 가보면 그 조선소 벽에 내가 일하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게 또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약간 국가적인 마인드 속에서 근무 환경이 조성된 모습도 화웨이도 약간 비슷하고 이름도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직 문화도 일사불란하고 뭔가 지시가 떨어지면 어떻게든 완수하려고 하는 이 군대식 조직 문화. 화웨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군 출신의 CEO니까 그것도 좀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군이라는 곳이 그런 면도 있거든요. 지금 장비가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시에는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니 약간 그런 문화가 그 기업 현장에 이입된 것 같아 보이는데 제 해석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목표지향적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에도 옛날 조직 문화나 조직 이념을 설명할 때 국가에 보답하는 보국 예.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그렇죠. 화웨이란 어차피 이 산업 자체가 원래 국가 기관 산업이었고 예. 그 물론 이제 초창기에는 아마 외국에는 뭐 그 전화기를 이렇게 조립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화웨이란 이름 자체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의 어떤 그 제재나 갈등 속에서 화웨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일하는 게 뭐 나를 위해서 많은 월급을 받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중국의 세계 1등이 돼야 되고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건 화웨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웨이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빠르게 내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고 그 다양한 분야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신 4차 산업이나 최근 많은 국가들이 관심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자기 나름의 생태계나 경쟁력을 갖추면서 그런 외국 기업들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요, 화웨이는 실질 소득으로는 월급으로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보다도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보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위한다라는 자긍심으로도 또 무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와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은 어떻게 성과를 내야 되죠? 사실 이제 그 예전만 하더라도 뭐 예를 샤오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대륙의 실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 근데 지금 그런 표현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화웨이가 그 사실 미국의 제재를 받고 시장 점유율이 뭐 곤두박질치고 그런 건 있었지만은 네. 그 와중에 화웨이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중국 고사성은 이제 권토중래라는 고사성어가 있고 네. 이 글은 이제 이 원래 이제 당나라 두목의 시에서 나온 거고 항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 이 시 배경이.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권토중래를 하려고 화웨이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왔었고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해 와서 예. 지금 동남아의 화웨이가 굉장히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예. 특히 태국 같은 나라에서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많이 개발했었고 해서 그 화웨이가 그 미국의 제재를 뚫고 나온 핸드폰이 있었는데 메이트 60이라는 60이라는 그 제품이죠. 네. 이 회사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반도체를 안에 제작해서 핸드폰을 내놨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연결되는 핸드폰입니다. 예. 이 점이 좀 강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화웨이가 이런 식으로 기술 자립을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자기 핸드폰에 있는 OS를 계속 영역을 넓혀가서 많은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기술 요구하는 차에 이제 그 화웨이의 하모니 운영 시스템이 보급이 되면은 네. 이게 세계 이제 그 OS가 애플, 안드로이드, 하모니로 이제 삼강체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이 1분 1초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고 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포항제철 설립됐을 때는 울산에 자동차 그러니까 울산에 이제 회사들이 설립됐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에 대한 어떤 전략감이랄까 어떤 목표의식이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한국도 이제 좀 더 이공계나 기술력을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이제 경영학 책에서 가끔 등장하는 뭐 파격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은 화웨이 사례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지 조금 더 우대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그 AI, 뭐 반도체, 자율주행 기술 이런
그 분야의 회사들을 키워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 교수님 말씀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요. 왜곡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52시간제 연장하는 그런 것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일도 일 더 열심히 하지만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줘야 되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행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제 한국은 이제 우수한 인재를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의대를 그렇죠. 왔었는데 사실 중국에서 의사회주의가 한국만큼 높지 않습니다.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예, 물론 이제 비교적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가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1등 학과는 뭐 컴퓨터나 AI 쪽, 반도체 쪽의 학과에 가게 되고요. 네. 또 국가에서 노벨상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노벨상 인재들, 과학기술 인력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은 중국이 AI나 이런 그 논문 발표된 논문 수, 논문 피인용 수도 중국 1등입니다. 네. 미국을 제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은 저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소 또 기업들이 연합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단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요. 예. 이번에는 제가 옆에서 봤던 화웨이를 보면서 약간 의구심이 있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화웨이에서 아주 높은 직급, 이제 C레벨에 가까운 임원급들의 평균 연령을 봤더니 충격적이게도 30대 초중반이 주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직급상으로 갈 때까지 가버리면 이분들이 오히려 불안해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이제 올 때까지 왔고 내가 40대 이후에도 뭔가 생활을 해야 되고 나도 이제 계속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나가면 뭐 하지? 오히려 저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교수님 또 주 전공이 조직행위론과 관련된 분야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40대에 해당되는 그 인원들이 고위직을 차지하는 거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법 많은 기업들을 보여주는 거고. 아, 그래요? 중국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관료들도요? 관료들도 근데 중국 정부가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정부 관료가 되고 예. 그런 점이 좀 한국이나 다른 나라 좀 차이가 있죠. 예. 근데 뭐 일종의 테크노크라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공계 인재들이 젊은 나이에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승진도 좀 빠르게 되고요. 이거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네. 그 인재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제법 많고요. 사실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지금 고인되셨지만 리커창 총리가 중국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지니까 이제 창업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예. 창업 카페 같은 걸 중국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참조해서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창업 카페를 만든 거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 한국보다 앞서 있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 내가 이 조직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은 예. 그런 불안감이 다른 나라에 훨씬 적습니다. 아, 중국은. 예, 중국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승진할 수도 있고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 이공계 출신들 많으니까 대학으로 간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의 명문 대학에 뭐 조교수나 부교수로 가서 예. 다시 인생을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예. 대학에서 살고 그런 인재들이 또 화웨이나 중국의 ICT 기업들과 또 협력합니다. 산학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화웨이 출신으로서 또 다른 화웨이를 만들려는 생태계, 원동력도 화웨이 이런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요, 더더욱 암울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분명 예전에는 적은 예산, 적은 인원으로 예전 화웨이처럼 100분의 1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도 성과 냈던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DNA가 없어진 겁니까? 한국에 이제 일단 임금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저임금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건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된 목표가 명확히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목표에 비슷한 한국에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예. 그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가 좀 약해지고 네. 당연히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돈 잘 벌고 의대 가서 나 개인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안락한 생활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이제 뭐 스타트업 기업, 유니콘 기업도 사실 한국이 대만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이고 한국이 5,100만 명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 떠나서 실제는 개수도 한국이 대만 등보다 더 적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마저도. 네. 아.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대기업 들어가고 뭐 또 의사나 변호사 되고 안정적인 그 기존에 있던 어떤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선호를 하게 되면서 네. 예전에 있던 기업가 정신, 뭐 모험심 또는 뭐 이런 목표를 달성했던 어떤 헝그리 스피리트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락하게 살려고 하는 기질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중국인들이나 대만인들은 그게 싫어서 이렇게 악착같이 창업하고 보국이라고 하는 이 기치 아래서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많이 바뀌었고, 네. 사실 뭐 이거는 한중일 대만 다 비슷하겠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렇게 약간 개인주의 좀 높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생활, 뭐 요새 말하는 직장과 개인 생활의 균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어떤 목표의식이 있고 특히 미국의 어떤 제재나 군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좀 그 목표를 달성을 많이 노력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 세대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국보다는 좀 더 그런 어떤 목표의식, 어떤 절박감, 꼭 달성했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리더십도 연구 많이 하시고 그 기업가 정신도 연구 많이 하시는 학자신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신을 다시 고취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여러 가지 제도나 사람들의 의식 면에서 좀 약간 다시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또는 덕목 중에 하나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또 그리고 국가나 어떤 조직에서 필요한 건 역동성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나 기업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잘 보여집니다.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중국의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 좀 상당히 좀 뛰어나고 저희가 이제 중국 정치나 기업계가 뭐 밀실 정치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는 중국의 정치나 기업들 좀 비슷한데 우수한 인재거나 키울 만한 사람들은 지방이나 어려운 일을 먼저 맡깁니다. 거기서 성과를 보이면 중앙정부로 오고 회사에서 중요한 요직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중국에도 뭐 정부나 기업들마다 계파가 있고 이건 사람 사는 건 다 어디나 비슷하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후기자를 밀거나 훌륭한 인재를 자기 밑에 두려고 할 때는 뭔가 성과나 객관적 수치가 보여져 있는 사람들만 올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조해 볼 만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좀 이념 갈등도 있고 뭐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단합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나 미래에 대한 해안이 없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다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 잘 세우지 못하면은 다시 한국의 분위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화웨이 오늘 다뤄봤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지금까지 최명철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